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네요. 그죠? 어떻게 지냈어요? 아이고, 이제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앉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 참 그렇습니다. 어제 그 확진자가 보니까 580명? 와, 그렇더군요. 아이고, 하여튼 유독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선생님 이제 거의 오늘이 벌써 11월 26일이니까 거의 한 달이 지났어요. 그죠? 예, 해보니까 어떠세요? 근데 공부는 괜찮아요? 할만하세요? 뒤에 선생님 어떠세요? 할만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것들은 아마 대부분 이게 무슨 외계어도 아니고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요렇게 되는 게 어찌 보면 정상이에요. 그렇죠? 뭐 학교 다닐 때 뭐 법을 전공했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정말 그래요. 이 책을 옛날 이제 처음 볼 때는 정말 한 달 이상 걸리고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고 할 텐데 두 번째 그대로 만약에 1, 2, 3, 4, 5, 6 할 때 1, 2는 아는데 3을 모르겠어. 그래도 거기 얽매이지 마시길 때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나중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게 뒤에 내용을 알고 나서 앞에 걸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메워 나가야지. 거기 내가 왜 이해가 안 될까? 너무 지엽적인 거에 얽매이지 마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끝까지 가세요. 그 다음에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뭐 농담 삼아서 본인 나이만큼 반복하라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본인 나이만큼은 너무 많고 본인 나이에 한 3분의 1 정도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 정도 되신 분들은 한 10번 정도 이상씩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자, 오늘 벌써 이제 거의 한 달이 지나는 기초 이제 벌써 이제 한 중반쯤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이제 가볍게 이제 리마인드 한번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은 납세 의무의 처음에 성립, 그 다음에 확정, 마지막에 소멸이었어요. 그래서 소멸부터 했었죠. 납세 의무 소멸. 뭘 하면은 납세 의무가 이제 없어지냐라고 하는 이제 소멸 사유예요. 자, 세금을 내면 없어지더라. 이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세금을 내면 없어지고. 자, 그러면 잠깐만, 그거 먼저 물어보시죠. 그러면 우리 납세 의무에 성립하고 확정했었죠. 그럼 성립 시기 좀 물어볼게요. 자, 취득세의 성립 시기는 언제입니까? 취득시 그렇죠. 자, 등록면허세는요? 등록시 이 두 가지는 행위세로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납세 의무가 생기고 등기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며칠 현재? 6월 1일 현재예요.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생깁니까? 아니면 과세 기간에 종료일이 생깁니까?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이런 걸 이제 기간과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떤 건 신고하고 어떤 거는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확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자, 유일하게 원칙은 고지서로 보내지만 내가 스스로 신고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자, 그 세금이 뭐예요? 요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부세입니다. 그죠? 요즘 기사에 보면 매일 나오고 있죠. 맞아요. 내년 되면요 엄청 오를 거예요. 일단 세율 자체가 지금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일단 그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소멸되는 거는 납부하면 없어지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충당시키면 없어진다라고 했어요. 충당이 뭐였죠? 충당이? 퉁치는 거 맞아요. 예, 낼 세금하고 돌려받을 세금하고 퉁치는 겁니다. 뭐 이거보다 뭐 더 정확한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과의 취소입니다. 예, 부과의 취소. 자, 요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기간 이 두 가지가 만료가 된다든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게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아예 금액 자체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부과는. 징수는 뭡니까? 확정돼서 일단 고지서를 보냈는데 이걸 안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차이가 있죠. 자, 부과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하죠. 예, 부과의 제척 기간입니다. 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세금을 내야 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징수는 뭐예요? 이거 뭐라고 해요?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우리 소멸시효 민법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오케이. 자, 제척 기간 자, 몇 년이죠? 5년. 자, 그다음에 자, 요게 무신고 같은 경우 몇 년? 7년. 자, 그다음에 사기나 부정한 경우에는 10년을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캐치하는 게 조금 힘들다 보니까 기간 자체가 좀 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상속 증여세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몇 년? 10년. 그다음에 무신고나 사기인 경우에는 15년. 잘 외우셨네요. 자, 소멸시효 몇 년입니까? 5년. 자, 하지만 국세로서 5억 원 이상.
지방세로서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 자체가 몇 년으로 든다? 10년으로 듭니다.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취득세 볼게요. 자, 우리 취득세 보시면은 취득세, 자, 당연히 우리 이제 지방세입니다. 뭐 요거를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자, 취득세는 뭐 세입니까? 특광도, 그쵸? 특별시, 광역시, 도세. 예, 특별시, 광역시, 도세입니다. 우리 그 대방항공 오전반 분들이 보니까 예, 전반적으로 퉁퉁 튀고 이제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그래도 할 건 다 하시는 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언뜻 보면 조용해가지고 복습도 안 하실 것 같지만은 말씀도 다 하시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특별시 광역시 도세인데, 자, 내가 스스로 자 신고하고 납부도 하는 세금이에요. 자, 며칠 이내에 신고합니까? 요거 60일, 그렇죠? 60일 이내에 통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오늘 근데 반드시 60일이 아닌 케이스가 나와요. 요건 사실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고 특이한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또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예요? 아니면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예요? 물건 소재지였죠? 네, 물건 소재지입니다. 네,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다가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공부하고 사실하고 다르네. 자, 뭐대로 간다? 사실 현황에 따라서 갑니다. 자, 사실 현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공부상으로 농지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보니까 대지를 쓰고 있다. 대지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공부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상가 건물로 쓰고 있네. 그럼 뭘로? 상가 건물로 과세를 해야겠죠.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과세 대상을 볼게요.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를 취득을 해야 이렇게 물건이 있는 지자체에다가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토지하고 이제 건축물입니다. 토지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 토지든 건축물이든 간에 공부 내용이 아니 뭐 등재가 돼 있다, 무허가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토지다 건축물처럼 생긴 거다. 그럼 무조건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건축물에는 뭐가 포함된다? 각종 시설물이 포함이 됩니다. 이 시설물에는 건물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시설물인 게 있어요. 뭐 골프 연습장이나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건물에 딸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은 금융기관이 들어오면서 금고를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준부동산 네 가지가 있었어요. 차량, 자, 그리고 차량, 선박, 그리고 항공기. 글씨 좀 크게 써야겠다. 항공기. 자, 그다음에 기계 장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자, 특히나 이 기계 장비는 자, 특히 뭐가 아니었다. 제조 기계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건설 기계 장비를 말하는 거지 제조 기계 장비는 여기 해당하지가 않아요. 우리 권리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뭡니까? 권리 네 가지. 그렇죠. 광업권. 자, 또 어업권, 그리고 양식업권, 그리고 각종 회원권이에요. 각종 회원권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임목. 자, 이렇게 11가지예요. 자, 이렇게 11가지 과세 대상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물건이 있는 지자체에다가 내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요게 이제 취득세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리 이제 취득의 종류에 대해서 나왔어요. 취득의 종류.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이제 유상승계 취득이 있고, 자, 두 번째 보면은 우리 이제 무상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원시 취득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자, 네 번째는 간주 취득이다라고 하는 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실익이 뭡니까? 실익. 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똑같은 물건을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하고 원시 취득했을 때하고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실익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우리 유상 취득에는 뭐가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입니다. 매매. 자, 그다음에 교환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교환. 자, 토지하고 건물하고 서로 바꿉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내요? 한 사람만 냅니까? 둘 다 냅니까? 둘 다 냅니다. 둘 다 취득세만 내나요? 그러니까 우리 분들이 좀 퉁퉁 튀는 분들은 없지만 알게 모르게 복습도 다 해오시고 그러신 것 같아. 그죠? 부디 1년 내내 이러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복습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조용하신데, 그죠? 자, 매매 교환. 그 다음에 현물 출자 있었죠? 현물 출자도 유상 승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물 변제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대물 변제. 자, 우리 대물 변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라고 했어요? 이혼시의 위자료입니다. 이혼시의 위자료. 자, 그래서 자, 이혼을 하면서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그게 위자료로 받아온 거다. 그러면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신고할 때 아, 내가 받은 오피스텔이 2억짜리예요. 근데 이게 유상인가 무상인가 봤을 경우에 뭘로 보겠다? 유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해하시죠? 자, 근데 그 다음 거 이해 못했잖아요. 자, 뭡니까? 부담부 증여, 그렇죠? 네, 부담부 증여예요. 자, 우리 이제 부담부 증여인데 우리 부담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이 유상이에요?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 드리는 게 좋겠죠? 오케이. 예. 사실은 이걸 좀 복구하고 싶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서 설명했을 때 제가 보기엔 요즘에 한 반 정도는 이해하시고 반 정도는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녁밤부터 사실은 살짝 좀 복구했거든요. 다 이해하세요.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정말 시험 보는 그날까지 나올 거예요. 나중에 양도에 가시면 요게 이제 부담부 증여 시에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문제까지 나와요. 물론 이제 그게 시험 문제 많이 높다 뭐 이건 아니지만 자, A가 자 이렇게 이제 B에게 자 상가를 얘를 똑같이 듣게요. 그냥 상가를 이제 증여를 합니다. 자, 이때 상가가 얼마냐면 5억 원짜리였어요. 5억 원. 이제 지우고 합시다 나중에.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A하고 B하고는 형하고 동생이에요. 아무도 관계 없는 사이인데 상가를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형제지간 정도면 줄 수도 있죠. 그래요? 응? 만약에 이런 형님을 두고 있다면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진짜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럴 리도 없어요. 형동생 간에 어쨌든 형동생 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B가 부담하는 세금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A가 부담하는 세금은 있어요? A. 내가 5억짜리 상가를 주는데 내가 세금 부담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니 A가 부담하는 세금은 없죠. 그냥 생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에는 그렇죠. 없어요. 자, 그럼 B가 부담하는 세금은 뭐가 있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자, 뭐가 있나요? 먼저 취득세, 그렇죠. 취득세. 다른 데서는 증여세를 먼저 되겠는데 제 증여세, 그렇죠. 예, 증여세. 요 두 가지를 부담을 해야 돼요. 자, 증여세는 얼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죠? 5억 원에 대해서 대충 얼마 나오게요? 응? 아니 증여세 대충. 여기서 1,000만 원밖에 안 빼줘요. 그럼 4억 9천에 대해서 매기잖아요. 대충 한 8천만 원 나올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5억짜리 상가를 받아오면서 세금을 8천을 낸대. 그럼 받아와요 안 받아와요? 무조건 받아와야지. 무슨 얘기예요? 세금 낸다 하더라도 팔면 얼마인데 이게 당연히 무조건 받아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땡빚을 내서라도 내야죠 당연히. 자, 이제 취득세 얼마에 대해서 냅니까? 5억 원이에요. 아, 결국은 뭐가 낀 게 아니라 그냥 5억짜리를 받으면 그냥 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고 증여세도 마찬가지 요금액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유상 취득이에요, 무상 취득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 자, 이건 무상입니다. 무상 취득이다 보니까 자, 여기 곱하기 그냥 3.5%를 곱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낀다는 거죠. 자, 이제 형님이 얘기합니다. 자, 이거 받아갈 때 대신에 여기에 부채가 한 3억이 껴 있으니까 요것도 네가 받아가라. 이 건물의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거일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보증금이 많아요. 보증금.
상가 거기 임차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증금 네가 나중에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만약에 부채가 3억 원만큼이 껴 있다라고 하면은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껴 있는 경우에는 B가 부담하는 세금은 두 가지 똑같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를 부담을 하는 건 똑같은데 자 증여세는 얼마에 대해서 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5억짜리를 받긴 받았으나 빚은 3억 원을 졌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가 공짜로 받은 거는 얼마나 얘기예요? 2억이란 얘기예요. 증여세는 2억 원에 대해서 냅니다. 이게 커다란 차이가 있죠. 위에는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지만은 여기는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낸다는 게 이거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취득세는 얼마에 대해서 내요? 5억 원 냅니다. 5억 원. 자, 그런데 자, 얘는 몇 프로입니까? 3.5예요, 4예요, 아니면 두 가지로 갈려요. 다 이해하셨네 뭘. 두 가지로 갈려요 요게. 자 그래서 3억 원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유상으로 받아온 걸로 봐서 자 얘는 4%를 적용을 할 거고 자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으로 받은 게 2억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무상승계다라고 해서 얘는 3.5%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그냥 한 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채무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세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자, 혹시라도 직계 좀비속 간의 거래나 자, 배우자와의 거래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간에 무조건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땅을 사고 팔았다. 과세관청에서는 에이 안 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많이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라 하더라도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돈을 갖고 와라 이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직계 좀비속, 에이 너희 돈 주고 받았다? 웃기지 마라. 무조건 증여로 추정을 해요. 하지만 이러한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정확하게 유상이 맞기 때문에 이거 유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무조건 뭘로? 증여로 추정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요게 형동생 사이가 아니라 자 만약에 부자지간이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부자지간인 경우에 위인 경우에는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인 경우 달라지는 경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자 밑에는요. 밑에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세관청에서는 직계좀비속이나 배우자가의 유상거래 자체를 인정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거를 돈 주고 사고 팔았어요 라고 해도 그 전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의 부담부 증여 자체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설마 아들한테 부채 3억을 네가 갚으라고 하겠냐? 그냥 주고 빚도 아버지가 갚겠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간에 유상거래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이 전체가 어떻게 가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결국은. 됐어요? 야, 그러면 만약에 직계 좀비속인데 이게 부채를 아들이 정말로 인수한 게 아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신고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이렇게 다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취득세 너 원래 이렇게 4% 3.5 냈지만은 아니야 3.5%만 적용을 해서 나머지 차액부분 좀 돌려주겠죠. 자, 증여세 대신에 증여세는 2억에 대해서만 증여라고 신고했지만 무슨 얘기니?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라고 신고를 했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요게 만약에 부자지간이 아니라 그냥 형동생 사이였다. 아니면 부자지간이라 하더라도 요게 정말로 유상거래가 맞다. 이런 거 그대로 인정을 했다. 그러면 증여세 2억 말고 A가 부담하는 세금은 무슨 세금이 있겠어요? 양도소득세요. 그렇죠. A가 부담하는 세금은 자 얘는 자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상취득의 반대편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유상취득의 반대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게 아직도 이제 그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볼게요. 내가 부동산을 팔아요. 어쨌든 간에 건너간 거죠. 지금 이것도 부동산이 건너간 거죠. 아들한테. 그거까지 됐죠? 원래 돈 받고 팔면 돈이 들어올 게 있는 거죠. 그죠? 0인 상태에서 1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1억이 나갈 게 있었는데 안 나가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로인 상태에서 돈이 들어온 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위기에서 제로가 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됐어요? 아, 근데 여기 이상하게 찝찝해. 이상하게. 지난주부터 찝찝해요, 이상하게. 자, 설명드릴 때 그겁니다. 요거는 근데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번 이상은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요. 그렇죠? 자, 정리해보면 그냥 생으로 전체를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부채가 끼는 순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채가 끼는 순간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고 채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여자가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5억이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이 생긴 거다 보니까 자, 2억 원에 대해서는 무상, 3억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이렇게 신고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이게 부자지간이나 아니면 배우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유상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순간 바로 그냥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취득세도 다시 바로 거치는 겁니다. 이게 4% 3.5를 적용을 했던 거를 그냥 3.5로 적용을 하게 되고 대신에 증여세는 훨씬 더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할까요?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부자지간에 있어서 부담부 증여가 가장 그 절세 효과가 높은 케이스는 뭐냐면 자, 주는 게 상가가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그러한 집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엔 절세 효과가 제일 높아요. 자,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 아닙니까? 이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거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집이 이건 내가 지금 당장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이라고 하면은 대출 완전 이빨 껴가지고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잖아요. 그게 단 대출을 이빨 껴서 준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채무를 인수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소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그래야만 가능하겠죠. 그렇죠? 아, 너무 힘드네요, 진짜. 자,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 이제 무상이에요. 자, 무상 승계 취득에는 상속. 자, 그다음에 증여. 자, 그리고 대물 변제 반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 시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받지만 자, 이혼 시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이제 무상 승계 취득으로 보고요. 자,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 부분이 유상이라고 하면은 채무 뭡니까?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상으로 봤었죠. 뭐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자, 세 번째 보면은 자, 원시 취득입니다. 건축물을 만약에 이제 신축을 한다든지, 자, 아니면은 토지에 대해서 매립 간척을 한다든가, 자, 아니면 이거 이제 했나요, 이거? 시효 취득? 그죠? 눈먼 땅을 20년 동안 가만히 가지고 있게 되면은 내 거가 된다. 민법도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오케이, 예, 그죠? 이런 땅들은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없어요, 거의 그런 땅들은. 자, 그다음에 이제 간주 취득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간주 취득. 실질적으로 원래부터 내 거였다. 근데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뭐 지목 변경, 그죠? 자, 지목을 변경을 하는 경우. 자, 그리고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과점주주. 요건 이해하셨나요? 과점주주? 실질적으로 당신이 취득한 거는 부동산이 아니고 이제 주식이긴 하지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과점주주였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맞겠죠. 자, 요게 이제 종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시기예요. 시기. 자, 이거는 이제 종류였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래 언제를 취득 시기로 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취득 시기로. 자, 그러면 일단 유상승계 같은 경우에는 취득 시기가 공부상 취득일과 사실상 취득일 두 개 중에서 뭐가 우선이에요? 사실상이 우선이죠. 그럼 대가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요? 잔금일이 될 겁니다. 잔금일. 자, 그다음에 유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연부로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연부 취득 같은 경우에는 잔금일로 하게 되면 너무 뒤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부 취득은 각각 연부금 지급할 때 취득으로 봤었죠. 그죠? 자, 그래서 잔금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때는 연부 취득인 경우에는 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요거하고 뭐랑 비교하냐면 항상 등기, 등록이라고 둘 중에 비교해서 빠른 쪽으로 갔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요 사실상 잔금일, 자, 첫 번째 잔금일은 사실상 잔금일을 쓰는 게 있고, 자, 두 번째 보면은 우리 이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일을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우리 계약서상 잔금일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죠?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자, 사실상 잔금일은요.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국, 수, 공, 판 어디까지? 장까지. 그렇죠. 국수공판장이에요. 국, 수, 공, 판, 장입니다. 자, 국이 뭡니까? 국.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을 한 경우예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을 합니다. 자, 수는요. 수입, 공은 공매. 자, 판은 판결문, 장은요. 법인장부. 객관적으로 언제 취득했다라고 하는 그 잔금일이 드러나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서 무시해버리고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취득 시기였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무상인 경우. 자, 상속은 언제였어요? 상속. 예,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입니다. 우리 상속 개시일이 어떤 날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신 날. 그렇죠? 자, 요거보다 먼저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려면 상속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사망진단서가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증여 언제입니까? 증여 계약일. 그렇죠? 디데이 맞아요. 자, 증여 계약이라고 무조건 요 날이에요? 아니죠. 뭐랑 비교한다? 예, 등기 등록이라고 둘 중에 비교해서 빠른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우리 이혼시 재산분할은 언제였죠? 이혼 재산분할? 그렇죠. 무조건 등기 등록일. 왜? 예, 이혼하는 마당에 자기가 뭐 가져 이런 건 이제 계약서 안 쓴다라고 했어요. 무조건 등기 등록일이 됩니다. 자, 원시 취득 건축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은 자, 뭐가 중요합니까? 완공된 게 중요해요. 써도 좋다라고 하는 사용 승인을 내주는 게 중요해요. 사용 승인서. 그렇죠. 저희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중요한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 또 마음 급해가지고 요거 받기 전에 미리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네,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암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다 외우셨네 거의 대부분. 다 외웠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매립관청 언제입니까 얘는? 뭐뭐 공사준공인가일. 그렇죠. 예, 공사준공인가예요. 공사준공인가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공사준공인가 이 두 가지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건물은 사용 승인서, 땅 같은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사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미리 쓰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라고 둘 중에 빠른 날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시효 취득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효가 완성된 날이에요. 자, 그다음에 건축물의 개수. 건축물의 개수는 사실은 신축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공사 완공이 돼가지고 사용 승인서를 받는 거나 원래 건물이 있었는데 허물어져 가고 있던 거를 싹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완공하는 거나 시기 자체는 똑같아요. 그럼 얘도 언제란 얘기예요? 사용 승인서를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우리 지목 변경은 뭐였습니까? 지목 변경. 공부상 변경된 날, 그다음에 사실상 변경된 날, 둘 중에 이제 빠른 날이고, 요거 받기 전에 미리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일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었죠. 맞아요. 시기까지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 시기는 좋다, 시기는 좋은데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뭘 신고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뭘 신고니까? 저렇게 11가지 과세 대상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근데 신고 납부할 때는 내가 얼마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거기에 세율을 몇 프로를 곱하게 되면 얼마입니다. 이런 걸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세율을 적용을 하려면 그게 유상인지 무상인지 원시인지가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세율 문제고. 자, 항상 그래서 요거 신고할 때는 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과세 표준이에요.
우리 세금 구할 때는 우리 과세표준 곱하기 뭐 하면 세금이에요? 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산출세액입니다. 네, 산출세액이에요. 그래서 자, 신고를 해줄 때는 이게 뭘 어떻게 샀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 이 과세표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세표준. 자, 중요. 자, 첫 번째 원칙이에요. 원칙. 우리 취득세는 항상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이거예요, 그냥 결국. 내가 만약에 유상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가액이 2억이면 2억짜리를 샀습니다. 아니면 아버님이 물려주셨는데 그 당시에 5억짜리 땅입니다. 멀쩡히 있는데 아버님이 건물을 주셨는데 그게 3억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취득 당시의 가액을 자 항상 내가 신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액이 기본이지만 자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하고 제가 땅을 사고 팔아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급한 거는 3억입니다. 3억인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이게 3억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취득세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거 계속 갖고 계실 거니까 이거 계약서 우리 1억 5천에 쓰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500만 원 드릴게 라고 합니다. 자, 오케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아, 해요? 500에? 아, 그래요? 어쨌든 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나는 신고를 얼마나 한다? 1.5억 원을 주고 샀다고 신고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억을 줬지만 1억 5천짜리 계약서를 가지고 취득세를 신고하러 구청에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구청에다가 딱 들이미는 거죠. 구청에서는 이렇게 봐요. 다 뭐 줘야 하더니 저 선생님, 예? 했더니 이거 진짜 이 돈 주고 사고 맞으세요? 했더니 맞아요. 라고 했죠. 아니, 공시지가를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2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랑 그냥 일반적인 시가하고 차이가 대개 한 60, 70%밖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공시가액보다 낮게 사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과세관청에서는 이 가격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최소한 뭐보다 높아야 된다. 그렇죠. 땅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 아니면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말을 해요. 그다음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가 표준액이라고 말해요. 시가 표준액입니다. 나중에 되면 시가 표준액이란 말도 나오고 공시가격이란 말도 나오고 기준시가란 말이 나올 겁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는 그거를 시가표준액이라고 말을 하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혹은 공동주택가격이에요. 그거보다 둘 중에 비교해가지고 낮은 가격, 높은 가격, 당연히 높은 가격으로 가겠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운계약서를 쓰려고 해도 최소한 뭐보다 높게 써야 된다.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억이니까 이걸 안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됐어요, 이거는. 자, 그럼 얘는 유상취득인 경우에만 이렇게 적용될까요? 아니에요. 다요. 다.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원시취득이든 전부 다 적용됩니다. 적용. 자, 내가 취득. 내가 사실은 돈 주고 샀을 수도 있고 아버지한테 공짜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니면 아버님이 그냥 준 가격이 만약에 1억 5천이다라고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에서 봤을 경우에 이 가격보다 낮다라고 하는 경우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건물을 짓는데 1억 5천 들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요. 근데 걔네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거 시가표준액은 2억 정도가 되겠지라고 하면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유상취득인 경우에만 이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원시든 간에 항상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에 내가 신고한 가격, 그걸 자기네가 정한 가격이랑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가격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이제 억울한 거죠.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걸 사실은 이 가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야, 니네가 지금 사고 팔았는데 설마 일정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하지만 유상취득 중에서 이러이러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샀다 하더라도 너무나 그 가격이 맞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격은 또 그대로 또 인정을 해줍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상이나 원시는 없어요. 무상이나 원시는 없는데 자, 유상 중에는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샀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객관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취득 중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언제나 자 always죠, always.
원래 이제 사실상 이건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자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좀 더 객관적인 경우가 될까요? 우리 배웠던 겁니다. 예? 그렇죠. 국수공판장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 중에도 자 국, 수, 공, 판, 장입니다. 우리 아까 뭐예요 이거 국수공판장이 뭘 때 쓴 겁니까? 시기 원래는 잔금일과 등기등록일 중에서 빠른 쪽으로 가는데 잔금일에는 두 종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계약서상 잔금일과 사실상 잔금일. 국수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객관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쓸 때도 뭘로 쓴다? 사실상 잔금일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격도. 국가로부터 취득을 했는데 공시지가 2억짜리 땅을 1억 5천에 살 수도 있잖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외국으로부터 항공기 같은 거 수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한 시가 표준액은 2억 원인데 뭐 미쳤는지 갑자기 1억 5천에 싸게 팔았대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가능합니다. 요거는 됐죠?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요 국수 공판장이라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거하고 반드시 이거랑 비교를 해요. 이거 이해하시죠? 가끔 이 두 가지가 헷갈려서 국수 공판장인 경우에는 언제나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일이다. 틀린 말이에요. 잔금일 중에서 어떤 걸 쓰냐의 문제인 거지 항상 잔금일과 등기등록일은 비교를 합니다. 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게 설사 낫다 하더라도 언제나 always가 뭐예요? 항상 뭘로 보겠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국수공판장이라고 해서 똑같을 것 같지만 쟤는 시기 문제고 얘는 과세표준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국가로부터 사실상 취득했다 하더라도 먼저 등기하면 그때로 취득 시기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건. 근데 얘는요. 그게 아니라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언제나 이거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정말 복구하고 싶네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자,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다른 분들도 이렇게 괴로워하나요? 저만 좀 유독 좀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왜 그럴까 저는. 지금 땀도 지금 옷도 지금 다 젖었어요 지금. 얘가. 예? 아 자켓을. 아 그럼 배나. 두 가지만 설명드리고 좀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저 국수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는 잔금일과 등기등록일 중에서 둘 중에 빠른 날이지만 그중에 어떤 잔금일을 쓸 거냐라는 문제였고 얘는 그게 아니라 과세표준은 항상 내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 높은 가액으로 가지만 얘는 이거보다 낮다 하더라도 너무나 객관적인 가격이 맞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됐죠? 자 근데 여기에 얘는 국수공판장 말고 사실은 한 가지가 더 껴요. 자, 그게 뭐냐면 이름하여 검입니다. 검이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란 걸 해요. 자, 나하고 이 선생님하고 3억 원에 거래한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구청에다 신고를 해주는데 그때 여러분들 우리의 이제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님들께서 그 가격을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그럼 그거를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정말 그 뿌듯한 자부심이 떠올라집니다. 국가에서 내가 도장 찍으면 그 가격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하여 공인중개사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건 조금 신빙성이 좀 약하죠. 네,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이제 토지를 사고 팔았는데 자 이걸 만약에 이제 3억 원이라고 이제 신고를 하고 자 이 가격을 만약에 이제 검증을 받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일단은 믿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B는 취득세를 신고를 했고 A는 무슨 세금을 신고했겠어요?
양도세를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요. 근데 자 세무서에서 이 가격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땅들은 전부 다 5억, 6억에 팔리는데 왜 얘만 유독 3억 원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요. 자, 조사한 결과 아니나 다를까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건 3억 원이지만 B로 뒤로 2억 정도를 더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5억이 되는 거죠. 5억. 자,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A한테 양도가액을 3억이라고 세금을 신고해서 이제 그걸 신고했겠지만은 아니다. 너는 5억이라고 봐서 세금을 더 부과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항을 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로 통보를 해줘요. 통보를.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주고받은 게 3억이 아니라 얼마였더라? 5억 원이었더라. 자, 그러면은 비록 그 가격이 검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이 이거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뭘로 가겠다? 그냥 높은 가격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3억 곱하기 4%라고 신고를 했겠죠. 근데 5억 곱하기 4%라고 해서 그다음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거 2억에 대해서 4%면은 2는 4, 2, 4, 8, 뭐 한 8, 뭐 얼마밖에 안 될 겁니다. 요것만 세금을 부과할까요? 가산세를 붙일까요? 자, 그때 가산세 붙일 때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였어요? 10%. 10%가 붙을까요? 40%가 붙을까요? 그렇죠. 이때 40% 붙는 거예요. 다운 계약서가 전형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실수가 아니라 대놓고 뭡니까? 대놓고 조세 포탈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자 원칙적으로는 취득 당시에 가액으로 하는데 이 취득 당시에 가액을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근데 시가표준액이랑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가액으로 가지만 여기 나와 있는 국수공판장 검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가격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나 보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검 조금 약간 신빙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조사를 해본 결과 어머 3억이 아니라 5억 주고 받았는데 이 가격을 만약에 통보받았다. 그럼 뭘로 가겠다? 5억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자, 얘는 이제 유상취득, 무상취득, 원시취득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 이제 간주취득 같은 경우에는 간주취득은 원래부터 내 거 아니었어요? 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가액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때는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신고를 해줘요. 내가 농지에서 대지를 바꿀 때 만약에 2억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표준액 증가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둘 중에 비교해서 뭘로 가겠다? 높은 가격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농지에서 자, 내가 대지로 바꾸는데 내가 2억 원이 들었습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는데 과세관청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 농지였을 때 개별 공시지가가 1억 원이었고 대지로 바꾸니까 이게 5억 원인 거예요. 자, 그럼 얼마가 돼요? 4억 원입니까? 둘 중에 뭘로? 이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게 이제 과세표준이에요. 끝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과세표준은 조금 심플한 편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468 보겠습니다. 468. 취득세 과세표준과 면세점 볼게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자, 다만 거기 다만 연부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매번 연부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시죠? 뭔지. 우리 그 연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을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연부금 지급한 금액, 계약금 1억 주면 1억 원, 중도금 3억 주면 3억 원, 그 금액이 이제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일반적인 취득입니다. 자, 일반 원칙 신고가액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납세의무자의 신고가액에 의합니다. 절대로 유상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468페이지입니다. 468페이지.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예외 보시게 되면 시가표준액이죠.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 2, 3번 있는데 대개 이제 3번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시가표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높은 가액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69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용어 정리 나와 있죠. 지방세법이 규정한 다음에 법정 기준액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 그다음에 이외의 건축물, 상가 건물은 이건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밑에 3번 보시면 사실상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거기 막 동그라미 유상취득
유상취득 중에서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거는 얘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뭘로 가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국수, 공판장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6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부동산 거래 승계 등에 해당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거래 신고 대상 중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입니다. 검증. 그래서 검이에요, 검. 국수공판장 검. 자, 그런데 이 검증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약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밑에 다만 보세요. 다만.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에 확인된 금액이 혹시라도 이 검증받은 금액보다 크다. 당신은 분명히 3억 주고받았다라고 해서 검증까지 받아 신고했지만 알고 보니까 5억이었네. 그럼 뭘로 가겠다? 5억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요 문구도 굉장히 시험 문제 보기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이제 지목 변경, 증축, 개축, 개수에 의한 취득 등입니다. 자, 1번에 토지의 지목 변경, 증가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은 납세 의무자 신고 가액에 의합니다. 나는 농지에서 대지를 바꾸는데 자, 2억만큼 증가했어요. 즉 이거만큼 늘었습니다라고 신고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밑에 예외 보시면 시가 표준의 증가한 가액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신고, 미달 신고, 신고 가액 표시가 없을 때. 농지였을 때 개별 공시가가 1억이었는데 대지로 바꾸니까 5억으로 늘었네. 그럼 4억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건축물의 개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가한 가액으로 신고하고 그다음에 증가한 시가 표준액 중에서 높은 가액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470. 자, 면세점 보겠습니다. 자, 취득가액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를 합니다.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건물이나 땅을 샀는데 40만 원, 50만 원입니다. 취득세 부과 안 하잖아요. 그럼 아무 세금도 부과 안 해요? 아니죠. 뭐? 등록면허세. 그렇죠. 우리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되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 등록면허세 과세가 되겠죠. 됐나요? 사실은 한계가 더 있어요. 취득세가 과세가 안 되고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되는 케이스는 요 면세점 이하인 경우하고 사실은 한 문제가 하나가 더 있긴 더 있습니다. 자, 요거 어때요, 요거? 취득세를 부과하고 싶어도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등록면허세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면세점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자, 이러한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이 있는 거기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할 때는 사실은 뭘 신고하는 거냐? 내가 얼마에 취득했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에 취득을 한 건 중요한데 그게 어떻게 취득하셨는데요? 유상인데요, 무상인데요? 이것까지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에 취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원시든 간에 항상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과세관청에서는 신고가액이랑 항상 뭐랑 비교하게 돼 있다? 시가표준액하고 비교해서 높은 가액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낫다 하더라도 너무나 객관적인 이런 경우에는 뭘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국수공판장 외에도 뭐가 있다? 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검증은 여러분 우리 시기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검증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님들께서 둘 간에 3억을 주고받은 게 맞습니다라는 금액을 검증해 주는 거지 언제 사고 팔았어요라고 하는 시기를 검증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는 없고 이쪽에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간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내 거였기 때문에 취득한 가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가한 가액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가표준에 또 얼마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자, 취득세 커다란 벽입니다. 이제 세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